안녕하세요. 여기 우리들의 신학입니다. 오늘은 18회 방송입니다. 자기소개 한번 돌아가면서 또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번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처음부터 인사드리는 프링글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신학생다 불행이 신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콩입니다. 자, 신나님, 우리가 오늘은 어떤 내용을 다루시는 거죠? 네, 오늘은 이제 여성 해방적 해석학이 어떻게 실제 본문에서 적용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에서 다룰 본문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인데요. 프링글스 님이 읽어주시죠.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리아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감사합니다. 이 본문에 의심의 해석학을 적용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 일화가 들어간 거는 누가의 어떤 의도가 있다? 역시 모범생. 모범생 뭔가 이제 이걸 의심의 해석학으로 본다는 거는 실제로 주님이 계셨던 마리아와 마르다의 일화일까? 진짜? 뭐 이렇게 보는 것도 의심의 해석학이고 복음서 저자를 누가라고 부르지만 누가는 사실 누가인지 모르거든요. 누가인지 몰라서 누가라는 말이 있는데 근데 그 저자가 어떤 의도를 가진 건 아닐까? 혹시 가부장적 의도는 없을까? 뭐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이제 의심의 해석학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중심 등장 인물이 여성이니까 이건 여성 해방적 본문이다 이렇게 보는 거는 의심의 해석학이 아니죠. 오히려 이 본문은 남성 중심적이며 가부장적이라는 의심을 품고 삐딱하게 보는 거죠. 성경을 삐딱하게 보는 것은 많은 연습과 훈련이 필요하지만 포기하지 말고 시도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시도해도 되는 거죠? 우리가 성서를 그렇게 본다고 해서 하나님이 훼손되시는 않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성서와 하나님이 동일한 것도 아니고 우리 따위가 훼손할 수 있는 분도 아니니까요. 어떤 식으로건 성서의 진짜 의미를 탐구하고 성서에 안팎에서 진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이들을 오히려 기뻐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본문을 둘러싼 해석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추상화시키는 해석입니다. 추상화시키는 해석은 마르다와 마리아 두 자매를 신학적인 원칙들과 유형으로 축소하는 방식이에요. 그 둘을 각각 뭐 이행칭의와 이신칭의 대립으로, 그러니까 행위와 믿음의 대립으로 읽는다던가, 아니면 자선과 기도의 대립, 유대교와 기독교의 대립, 회당과 교회의 대립, 세상 근심에 사로잡힌 자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자라는 그런 대립적 유형으로 맞아. 나타내는 일종의 알레고리로 읽는 거죠. 이렇게 읽으면 마르다는 비난받는 쪽에 마리아는 칭송받는 쪽에 자연스럽게 이제 위치를 하게 되고요. 따라서 마리아가 따라야 할 모범으로 설정이 됩니다. 이렇게 읽으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성경을 전체적으로 알레고리로 읽으려고 했던 그런 교부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교부들이 생각했던 건 뭐냐면 성경을 읽는 그대로 역사적으로 받아들이면 너무 말이 안 되는 게 많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우리가 옛날 사람은 모를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교부들도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실제 여성들이라고 인정하는 해석들인데요. 이 본문은 대부분 좋은 여자와 나쁜 여자의 양극적 대립으로 읽습니다. 번들님이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네, 전통적 카톨릭 해석에서는 이 둘을 교회 안에서의 두 가지 다른 삶의 양식에 대한 선택으로 제시해 왔습니다. 활동적인 여성 대 명상적인 여성, 신을 섬기는 여자 대 남자들을 섬기는 여자와 같은 방식이죠. 활동적인 여성은 집안일을 하고 아이를 키우거나 병자를 돌보고 일상적인 일들을 신경 씁니다.
반면 명상적 여성들은 공부, 기도, 명상과 같은 조용한 활동을 하고 주를 섬기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평범한 여성이거나 혹은 수녀, 세속적이거나 종교적, 인간 남편을 섬기거나 하늘 남편인 주를 섬기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거의 카톨릭에서의 이런 해석은 수녀 대 그냥 평범한 여성의 대립이었던 것 같아요. 아까 수녀가 되지 않는 한 이런 거에서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개신교적 해석은 더 웃겨요. 수녀의 역할을 목사의 아내 사모로 바꿨고 금욕적인 삶의 양식을 집안일의 예찬으로 바꾸었습니다. 왜냐하면 집안일을 해야 되니까. 따라서 개신교적 해석에서는 여성들이 가정주부로서의 의무를 이행해야 된다고 주장하죠. 그러나 지나치게 하면 안 된다고 충고합니다. 뭐 그래서 어쩌라는 건지 이게 저녁 파티와 교회 식사의 여주인, 그러니까 안주인 역할도 해야 하지만 말씀, 통상 남편인 목사의 말을 듣고 기도하고 배우기 위한 시간도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마르다에게 몇 가지 혹은 한 가지는 뭐 필요하다 혹은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42절에서. 그래서 여주인이어야 하지만 그것을 단순하게 유지해서 종교적 의무도 해야 한다고 해석합니다. 개신교의 필요에 따라 바뀐 이 해석에서 여성들은 여주인의 역할과 여제자의 역할을 적당하고 우아하게 그렇지만 프로페셔널하게 해낼 것이 요구가 됩니다. 이게 더 어렵죠. 뭐 하자는 거야 진짜. 그래서 뭔가 이런 게 다 있나 봐. 콩님이 댓글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이번에 호결론적 페미니스트 해석학에서 본문을 어떻게 보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해석적 방법에서는 우선 위의 다른 해석들처럼 이혼론적 해석을 유지합니다. 마리아가 전통적 주부의 역할을 거부하고 신학을 선택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예수님께 인정받은 것을 축하해요. 바울이 가말리엘의 학생이었던 것처럼 마리아가 예수의 발치에 앉았으니 랍비의 학생이나 제자의 위치에 필적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의 학생이며 그의 말씀을 듣는 데 전념하고 있고 그녀의 행동은 유대교 문화 안에서 여성들의 통상적 위치를 고려하며 매우 비범한 것입니다. 예수 또한 다른 유대 랍비들과 달리 여성을 토라를 공부하는 제자로 인정하셨고 여성의 적절한 역할이 가정주부여야 한다는 통념을 거부하신 분으로 해석됩니다. 네, 이거는 이제 위에 것들과는 다르게 이제 페미니스트 해석학 중에 하나잖아요. 요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이게 큐티 책에서 제일 많이 본 해석인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봤는데 제가 이거 방송 원고를 보면서 들은 생각은 결국 그러니까 예수님 짱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좀 더 화가 나더라고요. 왜 예수님 짱이면 안 돼요? 되는데 그래도 이게 여성의 역할이 포인트가 아니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읽으면 사실 포인트는 예수님에게로 가는 거죠. 예수가 어떤 인물인가에 대해서 여성이 주체로 나아가지 않고 그 여성들의 역할이나 맞아요. 마리아의 어떤 긍정적인 해석도 온전히 예수님 그 말 한마디 얘가 좋은 몫을 차지했다라는 그것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지 딱히 마리아가 뭔가 칭찬받을 만한 일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과는 되게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 교회에서 듣는 설교의 어떤 깔때기식의 그 결론이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은 오직 예수.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 이건데 물론 그런 게 저 예수님 믿습니다. 저도 예수님 사랑해요. The only way. 근데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야, 얼마나 좋은 분이야라는 거를 이렇게 정말 매주 강조해야만 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분이 그렇다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듣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 외에는 할 얘기가 없는 건지 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분이 끊임없이 그러니까 그래 쟤네가 내가 이런 사람이었고 이런 일을 했고 막 이거를 끊임없이 계속해서 얘기하면서 나를 칭찬하고 있구나라는 것이 그분에게 큰 의미가 있는 건가? 근데
근데 이제 예수님을 그렇게 칭찬하고 예수님이 좋은 분이다라는 것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기독교 신자들에게 어떤 의미가 될 수 있는 건지도 잘 모르는 채로 그냥 예수님 찬양으로 끝나는 그런 설교들에 대해서 좀 맥이 빠진달까? 좀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요즘. 그래서 이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또 맞아요. 예수님 짱이잖아요.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콩님 지금 표정이 형님 지금 되게 막 마지못해 손을 되게 안절부절부터 지금 여기가 신앙방송인데 약간 신실한 무신론자의 길을 가고 있어요. 요새. 근데 이제 실제로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만 얘기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아까 이렇게 의문을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해석은 이제 저희가 지금 읽었던 호교론적 페미니스트 해석학의 문제가 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일단은 유대교 여성과 그들의 전통을 희생시켜서 제자로서의 기독교 여성의 역할을 강조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왠지 마르다가 유대인 여자 같고 마리아는 기독교 여성 같잖아요. 근데 사실 이거 좀 잘못된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전제하고 있는 거는 유대인 여성인 마르다는 부엌에나 묶여 있고 토라 연구에는 관심도 없고 배제되어 있는 하나의 유형으로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이제 피오렌자의 말인데 호교론적 페미니스트 해석이 반유대주의를 발명한 것은 아닙니다. 반유대주의는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있어 왔죠. 기독교 내에서 특히. 그렇지만 남성 중심의 주석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심화시키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기독교가 반여성적이기는커녕 실제로 여성을 해방시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행해지는 이런 반유대주의 해석은 거부되어야 합니다. 이런 식의 해석은 기독교 여성의 억압과 주변화를 제거하려고 시도하면서 유대 여성의 억압과 주변화를 역사적으로 영속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기 때문입니다. 피오렌자가 전제하고 있는 것은 모든 여성이 같이 해방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한 영역의 여성들이 다른 부류의 여성들의 희생을 기반으로 해서 해방될 수 있다면 그건 올바른 해방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게 전면적으로 비판받았던 게 제1물결 페미니즘 운동이랑 제2물결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백인 여성 중심의 특히 중상층 여성들의 그런 페미니즘이 실제로는 그러니까 그런 흑인 여성들의 삶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그 사람들의 삶은 그대로 고정되어야 되는 것처럼 얘기했던 것.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한 여성의 해방이 다른 여성의 희생? 억압, 착취를 기반으로 한다면 그건 해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해방이라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이런 식의 해석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기억해야 된다고 말하는데 마르다도 마리아도 둘 다 유대인이다. 사실 뭐 예수님도 유대인이시거든요. 우리가 정말 큰 잘못을 저질렀던 거죠. 여태까지 그 역사 속에서 마치 예수님은 유대인이 아니고 기독교인이 무슨 인종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유대인이 예수를 죽였다라고 했던 그 프레임이 정말 무서웠던 것을 기억한다면 이런 식으로 이제 두 진영을 나누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비판자들로부터 이 이야기를 구하기 위한 다른 방법은 본문의 주인공들을 심리적으로나 애정 관계적 측면에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별로죠. 이상하다. 제일 별로인 거 프링글스님 한번 분노를 담아요. 화내면 될까요? 분노를 머금고 심리적 접근은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의 고뇌를 공감하고 이해하는 반면 마르다는 그의 필요를 만족시키지 못했다는 거죠. 남성이 여성을 자신의 고뇌를 토로할 상대로 여긴다는 것과 삶과 죽음의 문제를 여성과 논한다는 것은 전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그런 공감적 이해를 기대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때까지 남자가 삶과 죽음의 문제를 여성이랑 논한 적이 없는데 맞아. 예수님은 그냥 문득 마르다랑 마리아한테 그걸 요구를 했다는 거죠. 너희가 나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 이 고뇌를 이해를 해다오. 그리고 거기에서 굉장히 마리아는 호응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뭐 이 발치에 앉아 있는 이 장면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그 마지막 이제 향유를 붓는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서 마리아는 그걸 다 이해하고 받아주고 그 남성으로서의 예수의 어떤 그 공허함을 채워주고자 했는데 마르다는 밥하고 있었다면 정말 화난다. 밥이 얼마나 중요한데.
애정 관계적 접근. 아, 이거 읽어야 되죠? 네. 네. 애정 관계적 접근은 요한복음 11장 5절 예수가 마리아와 그의 언니를 사랑하셨다에 주목해서 어떤 종류의 사랑이지라고 물으면서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 사이에 경쟁 혹은 성적 질투가 있었다고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피오렌자는 이런 사람들은 성경 본문들이 주인공들의 심리학적 태도나 감정에 관심이 없다는 역사 비평 주석의 통찰을 참고해야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접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없다. 그렇죠. 실제로 있고요. 근데 이제 피오렌체가 말하는 거는 성경이라는 글,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어떤 문학 양식은 이런 거엔 전혀 관심이 없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걸 뽑아내려고 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접근이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해석들은 여성을 한 명의 남성을 두고 서로 경쟁하는 자들, 이거 아침 드라마잖아요. 꼭 문 밖에서 다 모든 얘기 듣고 이런 이렇게 전개된 아침 드라마 아닙니까 이거? 혹은 남성의 감정적 지지자, 혹은 남성의 애정의 대상으로 그리면서 가부장적인 문화적 젠더의 전형적 유형으로 마리아와 마르다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이런 유형들을 생산해내는 본문으로 이 본문이 사용이 되는 거죠. 앞에서 소개한 대부분의 해석들은 두 여성 간 혹은 그들이 상징하는 무시간적 삶의 양식들이나 원칙들 사이의 이원론적 대립에 기반합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지금 저희가 살펴본 것들은 거의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난 거야, 어떤 배경에서 일어난 거야는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냥 무시간적으로 이렇게 통용되는 것들이고, 그리고 돌아보면은 이거는 마리아와 마르다 본문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많은 남성과 여성의 혹은 여성들 간의 문제를 이런 식으로 바라보려는 그런 뭐 문학 작품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있어 왔던 것 같아요. 그런 남성 중심적 이원론이 전통적이고 현대적인 해석들의 투사인지 아니면 본문 자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지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같은 여성들이 요한 11장 1절에서 44절, 12장 1절에서 11절에 언급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와 마르다를 말하는 거죠. 네 번째 복음서의 저자와 달리 누가 행전 저자는 베단이라는 마을의 이름과 두 자매의 형제인 나사로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런 침묵이 편집적 고려인지 아니면 이 정보를 몰라서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요한과 누가복음을 비교해 보면 누가의 본문을 특징짓는 이원론적 대립이 요한복음에는 없다는 것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 또한 저자들의 어떤 목적을 가진 그 묘사이지 실제로 마리아와 마르다가 이런 관계였다라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 본문에 대한 피오렌자의 해석을 소개하기 전에 양식 비평이라는 개념을 먼저 간단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성서에 접근하는 여러 해석학적 방법들이 있는데 그중 양식 비평은 워낙은 구약 성서 비평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 시편을 보면은 수많은 내용과 형식의 시들이 있는데 이 시들을 분류할 때 이 시가 어떤 역사적 상황에서 쓰였는지 혹은 불려졌는지 를 기준으로 이제 나누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제의를 드릴 때 이 시가 불려졌는지 아니면 즉위식에서 사용됐는지 등등인 거죠. 헤르만 공켈이라는 구약학자가 시도한 양식 비평을 신약학자들도 자신의 연구에 적용하기 시작했는데 가장 중요한 학자 중 한 명이 루돌프 불트만입니다. 불트만은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 본문을 양식 비평적으로 볼 때 인물 격언집으로 구분되어야 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격언집 혹은 선포 이야기들의 특징은 뭐냐면 요점을 드러내고 행동 지침을 옹호하기 위해서 대립하는 인물들을 활용을 한대요. 이 이야기 역시 독자들이 그들을 알아보고, 그러니까 대립되는 그 등장인물들을 알아보고 행동을 모방할 수 있도록 특정 인물들과 상황을 양식화하고 전형화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쉽게 알아볼 수 있게.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연극을 보거나 아니면 소설 같은 걸 읽을 때 전형화된 인물들은 전형화된 세팅들은 엄청 금방 이해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전형화시킨다는 거예요. 누가의 진술은 두 여성 개인에게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디아코니아 서비스와 말씀을 듣기라는 두 가지의 경쟁하는 제자도의 양식이나 전형적 역할들에 관심을 두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피오렌자의 해석입니다.
언어 구조적 분석을 이제 이 본문에 적용을 해보면 이런 이원론적 적대 구조를 분명히 보여주는데요. 마리아에 부여된 단어들과 마르다에게 부여된 단어들을 도표로 만들어 보면 마리아는 긍정적 인물로 마르다는 마리아를 부각시키기 위한 부정적 인물로 기능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본문 자체의 이런 대립에 마르다가 말하는 주체로 개입함으로써 이 대립은 심화됩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적극적으로 자기 의견을 개진하고 막 되게 욕심 있는 여자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마르다의 부정적인 인식이 심화되는 거죠, 독자들에게. 그러면서 이제 이 기능을 훨씬 더 배가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번들린과 푸른글스님이 각각 마리아와 마르다의 단어들을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한번 네, 예, 핑퐁으로. 마리아, 마르다, 학생, 안주인, 듣기, 말하기, 휴식, 움직임, 수용적, 논쟁, 개방성, 목적성, 수동성, 주체, 더 나은 선택이라는 칭찬. 요청이 거부됨. 이 본문 초반부에서 마르다와 주의 관계는 동등합니다. 그녀는 주인으로 주인 예수를 자신의 집에 맞아들이죠. 헬라어 본문을 보면 이게 훨씬 더 잘 드러났는데 주라는 것이 퀴리오스잖아요. 근데 그 퀴리오스라는 거는 주님에게만 쓰이는 게 아니라 그냥 모든 주인들에게 퀴리오스라고 쓰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녀 또한 여주인인 거죠. 네. 근데 그 여주인으로서 퀴리오스인 예수를 자신의 집에 맞아들입니다. 이게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마르다가 주님을 부를 때 퀴리오스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역사적 예수, 그러니까 예수가 실제로 살았던 그 상황에서는 예수를 주라고 부르지 않았대요. 랍비라고 불렀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고요. 그래서 이제 그 역사 비평을 할 때 그 피오렌자가 주라는 호칭을 가지고 이게 훨씬 더 후대에 쓰여진 후대의 맥락에서 이제 이미 그런 예수가 메시아로서 그리고 신으로서 승격된 그런 공동체에게 말하는 본문이다라는 거 이제 주장을 해요. 마르다는 주인으로 예수를 자신의 집에 맞아들입니다. 반면 주에 대한 마리아의 관계는 종속적입니다. 그녀는 그의 발치에 앉아 있습니다. 마르다는 디아코니아에 몰두해 있으며 마리아는 그녀의 모든 관심을 주의 말씀에 쏟습니다. 이런 대립이 마르다의 말에서도 도드라집니다. 마르다의 말은 두 가지의 비난을 포함한 질문과 두 가지의 요구를 포함한 명령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질문하고 그를 명하사 명령,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명령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르다의 강한 자기 언급과 자기 필요에 대한 주장은 마리아의 침묵과 수동성에 대조됩니다. 마르다의 발화의 두 부분은 직접적으로 퀴리오스에게 향해 있고, 그러니까 주님에게 향해 있고 마리아에게는 간접적인데요. 마르다가 직접 마리아에게 말하지 않고 아빠한테 동생 이르는 것처럼 예수의 권위를 사용해 마리아에게 요구를 하면서 여주인과 손님이라는 평등적 관계가 포기되고 아이와 부모 사이처럼 의존적 관계가 형성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웃기는 거죠. 사실은 마르다가 마리아랑 친할까요? 예수랑 친할까요? 자기의 동생으로 평생 같이 살아온 마리아랑 친하겠죠. 마리아에게 그 정도의 직접적인 이야기도 못할 정도의 자매 관계가 분명히 아닐 텐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마르다에게서 그러니까 마르다조차도 그런 인물로 이제 격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마르다의 호소를 거절하고 마리아의 편을 듭니다. 독자들은 처음에 마르다에 공감을 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맞아요. 저도 처음에 마르다에 공감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교회에서 하고 있던 역할이 거의 마르다와 같은 역할이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어쨌든 일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향상 마르다한테 공감을 하고 그러면서 이 마르다 이야기가 엄청 자기 검열로 받아들여졌던 것 같아요. 여태 교회 생활하면서. 맞아요. 마리아에 공감하는 자매를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거의 다가 네. 마르다에 공감한 것 같은데. 근데 마리아에 공감하는 자매들도 가끔 있는데 이제 마리아에 공감하는 자매들은 일을 안 하는 자매들이죠.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같은 교회 공간 안에서 누군가는 일을 하고 누군가는 하지 않았을 때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서 더 화가 나는 거는 일을 한 사람들이 죄책감을 느껴야 된다는 거야. 이게 성근한 살아서 나는 이게 다 마르다였나 보다. 그러니까요. 아니 그 맥락에서 마찬가지로 교회 공동체는 주로 두각이 되는 마르다처럼 섬기는 어떤 그런 역할을 사실 요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마리아를 넘어서서 그런 마르다의 삶이 동시에 동반돼야 된다. 그래서 마리아의 삶은 그냥 네가 알아서 살고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마르다처럼 살아라라는 거를 되게 강요를 하고 그러니까 은연중에 이게 강요가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은 그런 게 이제 어떤 일은 공동체 안에 일대로 깔려 있는 것 하고 같아요. 자랑 좀 하지 말고 조용해. 그렇지. 그러니까 마르다처럼 일은 하되 주장은 하지 마. 이거죠. 그게 굉장히 효과적으로 이 본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여성들이 이 본문의 어떤 가르침을 내면화시켜가지고 일은 열심히 하지만 절대로 이랬다는 표시도 내면 안 되고 그런 것들은 약간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거고 그리고 교회 교회 일에 있어서는 어떤 발언권을 가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렇지만 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마리아와 마르다만 있었는지 그것도 좀 이상하네요. 왜 남성들이 이 자리에 없었던 걸까요? 설거지를 하는 자리, 밥을 하는 자리 그런 곳에 왜 없었던 걸까? 왜 마리아와 마르다만 싸웠던 걸까? 라는 생각도 지금 듭니다. 아까 처음에는 이제 마르다에 우리가 공감을 하는데 그러나 상황 개선을 위한 그녀의 적극적 개입이 독자들을 불편해하게 하고 등을 돌리게 합니다. 왜 마르다는 자기만 생각하지? 그러니까 근데 사실 그게 정말 우리 생각인 건지 우리가 그런 해석을 들어왔던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도 그렇게 해석을 들어왔거든요. 마르다가 잘못한 건 아니다. 당연히 손님이 왔을 때 이렇게 해야 되지만 마르다가 잘못한 것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다. 그리고 마리아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 그런 식의 판단을 하는 것, 남을 정죄하는 것은 안 된다. 맞아요. 그래서 또 그럼 나는 남을 정죄하기까지 했구나. 맞아. 이러면서 또 죄책감을 느껴야 되고 한발치를 더 나갔구나 내가.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는 이야기가 마르다의 예수 맞아들이기와 디아코니아에 대한 관심을 마리아의 발치자리 그의 말씀에 대한 관심과 대조시키다가 이야기 끝에서는 마르다의 과장된 봉사, 염려, 걱정이 마리아의 더 나은 선택과 대조됩니다. 상황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마르다의 바램은 과도한 걱정과 참견으로 거부되고 이야기의 전개 과정에서 의존적이고 종속적인 학생의 위치를 선택한 마리아에 반해 독립적이고 상황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한 여성인 마르다는 퇴짜를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여성이 되고 싶겠어요? 퇴짜 안 맞는 여성이 되고 싶겠죠. 그러니까는 알아서 자발적으로 순종적인 위치, 침묵하는 위치에 우리를 갖다 놓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죄책감을 가지게 하는 이런 메커니즘이었다는 생각이 이제서야 들어요. 네. 참 마르다처럼 느끼게 되잖아요. 일을 하고 나면. 그런데 이게 좋지 않은 거다라고 계속 교육을 받으니까 내가 마음은 이미 가졌는데 이건 주님 다 아는 거다. 아시는 거다 하니까 죄책감 들고 그러니까 일은 하면서 괴로운 그러니까 교회 일이라는 것을 하면서 많은 여성들이 뭐 남성들도 그럴 수도 있겠지만 남성들은 제가 잘 모르겠고 여성들이 어떤 신앙에 있어서의 갈등을 느끼는 게 너무 당연한 수순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했던 적 많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일을 되게 많이 하고 있지만 차라리 일을 안 하는 게 낫겠다. 맞아. 근데 뭐 한 번 시작된 뭐지 어떤 교회 안에서의 일이라는 그 메커니즘이 수레바퀴가 돌아가듯이 그냥 돌아가는 거라서 거부하기도 되게 힘들고 막 그랬던 괴로웠던 생각이 나네요. 이야기는 행동의 중심에 퀴리오스 즉 주님을 위치시킵니다. 예수가 남성적 용어들로 특징 지어지는 한 이야기는 분명 주중심적 즉 키리오센트릭입니다. 주중심주의라는 게 이제 피오렌자에게서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게다가 분명한 인정을 받은 마리아는 조용한 여자인 반면 자신의 이해와 관심을 주장한 마르다는 침묵당합니다. 제자로서 마리아의 뛰어난 역할을 칭송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마리아의 제자도가 선포가 아니라 오직 듣는 역할에만 관련된다는 것을 간과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적해야 할 것은 이 본문이 실제 상황에 대한 묘사적 본문이 아니라 교훈을 주고자 하는 규범적 본문이라는 점입니다. 저자는 자신의 요점을 전달하기 위해 마르다와 마리아를 대비시켜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사회적, 교회적 상황에서 누가가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무엇일까요? 요 부분에서 어떤 이야기 할 게 있을까요? 누가가 가치 중립적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예, 예. 누가가 가치 중립적이어서 이런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확실히 의도가 있었다라고 지금 느끼게 되네요. 아까 들었던 것처럼 초대교회 때 늦게 이제 쓰여진 거라면은 교회에 주는 메시지, 여성의 역할에 대해서 어떤 하고 싶은 말이 있었던 건가? 그런 생각이 들고. 분명 그러니까 모든 저자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저자들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씁니다. 하고 싶은 말이 없는데 쓴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가도 역시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건데 아마 그러니까 여성 지도력의 지도자들에 대한 그런 역할 규정에 있어서 이제 마르다와 같은 역할은 긍정적이지 않다. 근데 그 당시를 막 상상해 보면 어쨌든 교회 살림을 꾸려나가고 이런 거는 여성이 중심이었을 것 같아요. 지금을 이렇게 돌이켜 생각해서 그런가? 어쨌든 지금 교회에서도 그 여성들이 실무적인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 누가 시대까지는 모르겠지만 뭐 17세기 이렇게 그 배경되는 뭐 영국 드라마나 미국 드라마 이런 소설들도 보면 구제 일을 하고 이런 거는 기부인들이잖아. 근데 그런 교회 루디아 같은. 교회의 유구한 역사 속에서 구제를 하고 섬기는 사람들은 부인들, 기부인들인데 그분들이 얘기하는 게 싫은 거죠. 절제해 줬으면 좋은 그런 의심이 드네요. 저는 그 아까 말씀하셨던 그 예수가 되게 좀 특이하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여자를 제자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마리아가 말씀을 직접 듣고 있게 했다는 거, 이게 호교론적 기독교, 네, 그쪽에서는 되게 예수를 이렇게 높이 평가하는 네, 그런 요소로 이제 이야기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해석이 굉장히 이제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 주라는 어떤 그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 그거대로 해석했을 때 정말 이게 후대에 그러니까 교육적인 의도가 담긴 구절이라고 한다면은 정말 호교론적 입장으로 이제 해석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서 교육을 담고 있는 거는 예수가 여성을 동등하게 제자로 여겨서 그 밟지 않게 했다, 이게 교육이 아닌 거잖아요. 누가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게 아닌 거잖아요. 또 하나는 의도를 가지고 이제 쓴 내용이라면은 어쨌든 여자 아니면은 남자, 그러니까 형제 아니면은 자매 관계를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상황을 쓸 텐데, 만약에 형제끼리 이제 예수를 이제 집에 모셨다라는 것 자체가 그 당시에는 전혀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를 대접하기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는 사람은 당연히 여자였을 거고, 그렇다면은 이런 대화가 오고 갈 일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차원에서 또 생각을 한다면은 이거는 굉장히 어떤 여성들에게 뭔가를 말하려고 했던 말인가라는 좀 생각이 들게 됐네요. 네. 사도행전이나 아니면은 복음서를 보면은 이 당시의 교회들은 그러니까 그렇게 이렇게 순회하는 설교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가정교회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둘은 공생해야만 해요. 왜냐하면 순회하는 사람들도 가서 묵을 곳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중심으로 해서 그 마을에서 선교를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어떤 순회 설교자들이 떠나고 나서 그 교회 공동체를 가꿔가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같이 동역하는 관계인데 그런 가정교회의 대부분의 리더들은 여성들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분명 가르치는 역할도 했었을 텐데 그런데 어떤 시점이 지나서 너희가 더 이상 가르치는 역할 하지 마. 교회 체계가 잡혀지기 시작하면서 뭐 장로 세워지고 그러니까 집사 세워지고 장로 세워지고 뭐 이런 체계들이 시작되면서 거기에서 여성 지도력을 배제하려는 시도들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의심을 해보는 거죠. 갑자기 생각나는데 제가 저번 쫀쫀 컨텐츠에 소개한 그 교회를 찾아서라는 책을 보다가 그 작가가 최초의 선교사는 사마리아 여인이었다. 자기 동네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와서 예수를 소개시켜주고. 근데 그걸 보면서 나는 성경을 보면서 예수를 만나서 이렇게 시해받은 그런 여성이라고 생각했지. 지금 말하는 선교사로서의 역할이라고 불려지는 걸 그 책에서 처음 봤는데, 이거를 준비하면서도 성경의 어떤 여성 서사를 그냥 보다 보면은 여성을 발견하지는 못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누가의 서술이 좀 그런 면이 없지 않나. 마리아와 마르다의 역할에 비해.
뭐 그런 생각도 갑자기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발굴의 문제인 거예요. 네네. 그렇게 많이 나오지도 않는 여성 주인공들에 대한 발굴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뭐 예를 들어 제가 그 읽었던 책 중에 하나는 드보라는 사사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드보라가 사사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히브리서에서 드보라가 빠져있기 때문인데 그래서 이제 그런 신약의 해석을 존중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드보라는 사사가 아니었어. 그러면 사실은 사사라고 나와 있는 여성조차도 사사라는 이름을 뺏을 수 있는 게 해석인 거죠. 남성 중심적 해석. 그래서 근데 이제 그게 우리가 대부분 들어왔던 거니까 실제로 여성에게 어떤 이름을 부여할 수 있는지, 어떤 자리를, 어떤 역할을 부여할 수 있는지를 여성 스스로 생각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도 약간 거부감이 있잖아요. 막 그래도 마리아가 막 좋은 제자 아닌가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근데 그러니까 그거를 좀 이렇게 흔들어서 그 경계선을 좀 흐리게 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사고가 좀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기억의 해석학으로 이 본문을 본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내용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다들 너무 고맙고요. 집에 가시고 싶죠 이제? 아니요. 괜찮아요? 들어주신 청취자 여러분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기억의 해석학과 선포의 해석학에 대해서도 이제 다음 시간에 다뤄보려고 합니다. 일단 그 본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네. 관장님? 그러면은 이번 시간에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쫀쫀하게 만드는 쫀쫀 컨텐츠 소개하는 시간인데요. 이번에도 콩님이 먼저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저 칼 세이건의 악령이 출몰하는 세상 추천합니다. 칼 세이건이요? 그 유명한 네. 코스모스의 칼 세이건 교수님이신데 코스모스는 엄청 두껍지만 이건 그리 네. 두껍지 않고 내용도 쉽고 재밌어요. 뭐 악령이 출몰하는 세상이라서 기독교 서적은 아니고 아시겠지만 칼 세이건은 유명한 이제 무신론자인데 우리가 얼마나 비이성적 사고에 빠지기 쉬운가 이거에 대해서 다양한 이제 사례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기억에 되게 남는 게 사람들은 뭐부터 믿기 시작하냐면 17세 어느 소녀가 텍사스주에서 있던 일이다. 여기서부터 벌써 믿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요 단어만으로. 우리 이상한 나라 앨리스. 17세 텍사스 소녀. 근데 이게 되게 구체적인 17세 텍사스 이런 구체적인 지명이 들어갔다라는 선입견 때문에 이게 진실로 믿게 되는 거죠. 오주의 마법사라도. 근데 굉장히 재밌어요. 한번 읽어보시면 우리가 얼마나 나는 스스로 합리적 사고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얼마나 비이성적 사고에 빠지기 쉬운지 좀 위로가 많이 되는 책입니다. 그렇군요. 번들님은 뭘 가져오셨어요? 네, 저는 새해 처음으로 보게 된 영화인데 플로리다 프로젝트라는 영화입니다. 제목만 보면은 엄청 미국의 야자수 뭐 내려쬐는 태양 막 이런 게 생각이 나는데 이게 어린이 무니라는 친구가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플로리다 날씨처럼 깨방정이 넘치고 되게 활력적인 말괄량이로 나오는데 무니의 엄마는 미혼모이고 헨리라고 하는데 헨리는 패션부터가 예사롭지가 않아요. 파란색 긴 머리에 핫팬츠를 입고 온몸에 타투를 한 엄마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예상할 수 있는 어떤 무늬의 양육 방식 막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이들은 집이 없어서 모텔을 전전하고 그렇지만 그 빈곤이라는 것을 되게 어둡고 막 뭔가 무겁게 다루지 않고 그냥 담담하게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영화 초반에 보다 보면은 참 저 엄마 대책 없고 참 애들도 대책 없다 저렇게 키워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다가 중반부터는 내 판단에 대해서 좀 헷갈리기 시작하고 그 모텔에 사는 가정들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애들 연기가 기가 막힙니다. 애들 연기 기가 막히고요. 우울하지 않고 고민이 남는 영화라 보시면 재밌다라고 말하긴 그렇고 기분 나쁘지 않게 보실 수 있다. 기생충 볼 때 되게 기분 나빴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이런 생각이 드는 영화예요. 저는 이번에 그 인투 디 언노운을 봤어요. 드디어 겨울왕국 2. 인투 디 언노운. 시골에서 논이라고 해서 홍보를 하더라. 썰매장 홍보를. 언논으로 들어가는구나.
근데 생각이 되게 좀 많아지더라고요, 저는. 일단은 여성 주인공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그리거나 아니면은 그런 이제 활동적인 여성들이 나오잖아요, 거기서는. 그러니까 정적인 여성이 아니라 뭐 이렇게 그 바다로 이제 그 엘사가 막 들어가서 거기서 싸워서 그거를 이겨내고 뭐 이런 것들 되게 좋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실제로는 그 주인공이 이번에 엘사가 아니라 안나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나가 사실 문제를 해결하잖아요. 그러니까 엘사는 그걸 혼자 해결하는 사람이고 엘사가 안나한테 너는 힘이 없잖아. 너는 너를 보호할 힘이 없잖아. 그러니까 너는 못 가라고 얘기하고 이제 딴 데로 보냈는데 엄청 위험한 데로 결국 보내게 되고 근데 안나는 결정을 내리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래서 그 안나가 여왕이 될 수 있는 거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근데 옷이 너무 거슬리는 거예요. 너무 화려한데 옷을 너무 많이 갈아입어. 그러니까 안나는 옷을 그렇게 많이 갈아입지도 않고 안나의 옷은 그냥 평범한 옷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우리가 평소에 입는 옷이야. 근데 엘사 옷은 정말 막 그 뭐지 디즈니에서 나온 거 사야지만 입을 수 있는 그런 옷들인 거예요. 겨울왕국 1 끝나고 그 문방구점에 네. 이렇게 쫙 깔린 거는 엘사 옷이 애기들 그쵸, 다 맞아요. 엘사 옷만 맞아요. 입어서 근데 그거를 너무 염두에 둔 게 애니메이션에서 보이는 거죠. 아 이걸 팔려고 이렇게 만들었구나. 매표소 앞에 매대가 있었대. 엘사 옷 그 드레스를 맞아, 이렇게 맞아. 해가지고 제가 아는 그 집의 꼬맹이는 겨울왕국 2를 보러 갈 때 그 엘사 원 옷 있잖아요. 그거를 가방에 넣어서 극장에서 갈아입고 입장하셨답니다. 아, 역시 덕후는 근데 경건하다 경건해. 이제 그게 그러니까 마법사들의 땅에 남기로 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뭔가 인디안들처럼 그렇게 옷을 입고 막 술록인지 뭔지 하여튼 그거 타고 다니잖아. 근데 엘사 혼자서 막 엄청 화려한 드레스 입고 말 타고 그래서 너무 부조화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너무 자본주의적이지 않았나. 저는 안나 캐릭터가 정말 좋은 캐릭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안나 캐릭터의 아쉬운 점은 안나가 그거를 혼자서 해결하지 않고 약혼자가 이제 도와주는 구조라는 게 조금 마음에 안 들긴 했는데 연대? 그러니까 연대도 좋은데 만약에 이제 그 연대에 뭐 그러니까 나이든 할머니도 있었거든요 거기에.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같이 있었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되게 위급한 상황에 약혼자가 이렇게 막 구해주고 여자들이 와서 구해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아쉬움도 들었어요 저는. 그렇게 각색한 영화가 말레피센트 어. 1이잖아요. 네. 봤어. 근데 말레피 나 본 것 같은데. 제가 2는 안 봤고 아직 안 봤고 1에서 약간 그 어쨌든 동화와 다른 약간 결말이라기보다는 어떤 클라이막스? 네, 그거를 이제 바꾼 게 좀 획기적이었던. 네. 그래서 말레피션트가 그래서 좋은 사람인 거죠. 그 네, 주인공을 좋은 도와주는. 네, 왜 저주를 하게 됐냐, 뭐 그런 맞아요, 것까지도 맞아요. 다 나오니까. 네. 말레피션트를 그럼 보면서 위로를 하는 걸로. 1을 보세요. 2는 모르겠어요, 제가. 알겠습니다. 아 오늘 긴 방송 너무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제 19, 20회 방송에서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